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 XBAR Structure, XBAR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XBAR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통상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XBAR가 뭐죠? XBAR라고 하는 것은 XP와 X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을 얘기하는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법에서 VP, 동사구 안에는 동사가 있고 NP, 명사구 안에는 명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전통법에서는 이처럼 두 가지 층위를 통해서 문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성문법에서는 VP와 V 사이에 중간 계층으로 V바가 존재하고 NP와 N 사이에 예를 들면 N바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X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X바만 있는 것은 아니고 XP와 XX바를 포함하는 이런 세 가지 층위의 수용도를 추리를 가정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구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ituent, 흔히 구성소 혹은 구성 성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구성소가 나타나는 현상, constituency를 표현하는 형식적인 수단입니다. 물리학자들은, 피지시스트는 물질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분자나 원자 등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언어학자들은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그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constituent, 구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이 같이 행동하는 경우를 보이는데요. 이처럼 독립적으로 같이 행동하는 요소를 구성소라고 부릅니다. constituent라고 부르고요. 이 구성소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절점은 다 하나의 구성소를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단일 노드, 절점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관할되는 이런 절점들의 집합을 구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exhaustively dominate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더하고 맨을 관할하는 하나의 노드가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NP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만큼을 관할하는 단일 노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전통법에서 얘기하는 predicate, 수로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투허를 배타적으로 관할하는 하나의 노드가 존재하죠. 이것을 우리가 전치사고 PP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이만큼을 관할하는 하나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구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에서 더 맨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볼 때 뭐 허나 jealous보다 더 가깝죠. 이러한 직관이 바로 구성소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구성소를 형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replacement test, 치환의 테스트, 혹은 proform test, 혹은 fragment, 조각문 테스트, 혹은 movement, 이동 테스트, 초점 테스트, 아니면 coordination 테스트, 등위 접속 테스트, 혹은 부사 테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구성소를 이루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replacement 테스트를 보면요. 요점은 하나의 단어는 분명히 구성소를 이루죠. 그래서 구성소만이 치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 의해서 치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예를 보시면요, Phoebe can carry a tune, 혹은 His girlfriend can carry a tune, 혹은 That skinny hippie can carry a tune, The odd skinny hippie can carry a tune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Phoebe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constituent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His girlfriend 혹은 that skinny hippie, the odd skinny hippie라고 하는 이러한 이탈릭으로 표현된 그 표현들을 Phoebe라고 하나
분명한 구성소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은 모두 구성소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번에서 보는 것처럼 I've always been concerned about the woman in a red skirt라고 하는 것은 레이첼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한 constituent로 replace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the woman in a red skirt도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replacement 테스트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프로폼 형태, 대영어 형태로 replace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she라고 하는 단어 혹은 this라고 하는 이런 프로폼은 분명히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4번에서 보시면 What is his girlfriend up to these days에서 이 his girlfriend를 she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his girlfriend는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5번에서 Monica bought a German satin with a chrome garnish라고 하는 동사구가 있는데 이러한 동사구를 두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에서 이 이탈리사이즈 된 그 표현들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조각문 테스트로 영어로 프래그먼트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6번의 A와 같은 의문문에 대해서 6번의 B처럼 문법적인 답변으로 조각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구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Why can carry a tune이라고 했을 때 that skinny hippie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법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것들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요. 7번에서 Who are you talking to라고 했을 때 우리가 to the cable guy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전치사 구가 되겠죠. 그런데 8번에서 What exactly do you expect me to look up?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up anything relevant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up이라고 하는 것은 look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전통 문법 표현을 용어를 쓰면 phrasal 그 verb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up이라고 하는 것은 look이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지 뒤에 있는 요소와 constituent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8번의 B처럼 대답을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다음 9번처럼 What has Steve resigned from?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MP를 통해서 대답을 한 것이고요. From the chairman of the board라고 대답하면 PP를 통해서 대답을 한 것이죠. 모두 다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기 때문에 조각문 답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ment tes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소, constituent만이 typical하게 XP constituent만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10번의 B처럼 cupcakes with icing snowflakes Tommy likes 라고 하면 영어의 이제 전형적인 어수는 SVO가 되겠는데 이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화제화돼서 topicalize 돼서 문장이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영어로 topical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Cupcakes with icing snowflakes Tommy likes라고 하는 문장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요. My pretty daughter harked a drooling puppy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을 때도 정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constituent를 판별하는 유용한 테스트로 focus 테스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오직 구성소, 특히 XP만이 클래프팅 될 수 있다라고 분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보시면요. 우리가 it is 학교 문법에서 소위 말하는 이때 강조 구문에서 it is that skinny hippie that
would go out on a limb and file a complaint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장이 맞다라고 하면 이 collapt된 분열된 요소는 초점화된 요소는 바로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래프팅에는 이 분열화 현상에는 크게 it collapting과 WH collapting이 있는데요. 13번 A를 보시면 It was the pool in the backyard that Rachel didn't like. 이 문장이 정문인데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유사하게 What Rachel didn't like was the pool in the backyard. 이 문장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화된 이 분열 요소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로 coordination test, 등위 접속 테스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기본 가정은 오직 같은 유형의 구성소만이 coordinate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을 보시면요. fond of syntax 하고 indifferent to phonetics라고 하는 것은 서로 AP로서 adjectival phrase로서 and에서 묶일 수 있는 것이고요. slowly, suddenly라고 하는 것은 서로 adverb이니까 but이라고 하는 coordinate를 통해서 등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이고 to take, to leave라고 하는 infinitive phrase도 or를 통해서 등이 접속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요. What does he do to keep in shape? 했을 때 우리가 run on the treadmill and on the elliptical train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pp라고 하는 것이 등이 접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서 16번이 비문인 이유는 16번의 B가 비문인 이유는 What exactly do you expect me to look up? 라고 했을 때 look up the Britannica 할 때 up the Britannica와 up anything relevant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coordination test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7번 같은 예를 보시면요. The economy is in the doldrum as yet but likely to bottom out 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PP와 AP가 등이 접속됐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coordination test에서 같은 유형만이 등이 접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 따르면 PP와 AP가 등이 접속됐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문장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맞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결국은 같은 유형이 등이 접속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 분석을 해보면 in the doldrum as yet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predicate 수로이고 likely to bottom out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수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같은 유형의 수로가 묶였기 때문에 정문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로 부사 테스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오직 구성서만이 부사에 의해서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ossibly, perhaps, maybe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에서 modal adverb, 양상 조동사, 양상 부사라고 하는데요. 양상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양상 조동사, 소위 말하는 법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modality, 양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양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불가능성, 가능성, 불가능성, 필요성, 조건 등을 표현하는 문법 용어로 영어에서는 양상성을 표현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상조동사, 소위 말하는 법조동사나 양상부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구성소임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19번을 보시면요. 이런 부사라고 하는 것은 constituent만을 수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번 A가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탈릭으로 표시한 부분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 절이 되겠습니다. 또 B번에서 The Senator definitely has come up with a stronger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도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definitely가 이만큼을 수식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러가 되겠고요. 옥스를 포함하는 수러가 되겠고, C번에서도 이 문장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suddenly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구를 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동사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constituent 하나의 예가 되겠죠. D가 틀린 이유는 probably가 이만큼을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Senate has come up with a stronger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떤 표현의 그 constituency를 갖다가 결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2개 이상의 constituency test를 검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구성소를 이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2개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0번을 보시면요. 20번의 예문들은 다 비문인데요. 이것들이 왜 비문이죠? 여기에서 밑줄친 표현들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modal adverb, 양상성을 표현하는 부사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VP 안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P 바깥에 있거나 VP 근처에 뭐 옥스 위치 근처에 부가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예문은 다른 독립적인 이유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22번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전통법에서 대명사라고 하는 품사입니다.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번을 보시면요. Phoebe wrote the lyric of the song. 그래서 Phoebe 대신에 his girlfriend 혹은 that skinny hippie, the skinny hippie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22번의 A에서는 she라고 하는 프로나운이 분명히 Phoebe라고 하는 명사를, 나운을 대신했죠. 그런데 만약에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22번의 B처럼 his, she라고 해도 정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21번 C에서 she가 명사인 hippie, 21번 D에서도 hippie를 대신했다고 하면 22의 B, C, D가 정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나운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사구를 대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 NP라고 불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나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편의상 늘 써왔던 용어니까 전통 문법 입장을 받아들여서 she 같은 것을 프로나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과 24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23번에서 it happened very recently 혹은 뭐 it happened an hour ago, it happen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very recently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는 분명히 constituent인데 이것이 정말 구성소를 이루는지를 보여라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4번 A에서처럼 QA 페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when did it happen 이라고 발화했을 경우에 우리가 it happened very recently라고 full sentence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very recently처럼 sentence fragment로 대답을 해도 정문이 되죠. 그래서 very recently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it clapping 테스트를 써먹을 수 있는데요. it is that 이라고 하는 it that 강조 구문에서 포커스에 해당하는 위치에 very recently를 넣었을 때 it is very recently that it happened 라고 하는 문장이 말이 되니까, 정문이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very recently가 하나의 constituen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테스트는 아마도 프로폼 테스트일 텐데요. very recently라고 하는 단어를 than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백히 constituent인 하나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very recently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구조의 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예문을 통해서 formulate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점은 morphological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ed, 드라고 하는 morphology를 가질 수 있으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전형적으로 이 자리는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에 나타났으니까 이 자리는 어떤 요소가 동사임을 보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distributional criter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어떤 품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면 morphological한 evidence를 들거나 아니면 분포적인 distributional한 증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26번이 보여주는 것은 formulate가 이항 to place predicate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논항이 두 개, argument가 두 개인 이항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A가 틀린 이유는 논항이 하나만 있기 때문이고 C가 틀린 이유는 논항이 하나, 둘, 셋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번이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formulate가 이항수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formulate의 기본 수용도를 살펴보면 27번 A하고 B처럼 두 가지 그 옵션을 두 가지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이 specifier에 있는 NP는 이게 동사구이니까 주어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주어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구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목적어는 자, 이것이 목적어죠. 목적어는 동사구 내에 있고 주어는 동사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어도 동사구 내에 있다가 이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서피스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타당하는 것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어 NP도 동사구 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7번 A와 B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28번을 보면 27A가 27B보다 더 좋다는 증거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예를 보시면 In the first place, the syntactician formulated a new approach, and then the phonetician did so. 여기에서 do so라고 하는 프로 형태는 동사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VP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 프로폼인데요. 이 경우에 did so는 formulated a new approach라고 하는 표현을 대신해서 나타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8번이 B가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formulate a new approach가 하나의 constituent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갖다 포착을 하려고 하면 27의 B처럼 three-way branching 구조로는 포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동사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는 것을 27번에서는 V바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27번에 비해서는 이러한 점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7의 B의 구조보다는 27A의 구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공부할 X바의 기본적인 그 골격, 스키마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29번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XP 안에는 X가 있고
X바라고 하는 프로젝션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 스파인이 되겠고, GP가 테크니컬하게 우리는 GP를 스페시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지정어 정도로 번역이 되겠고요. YP는 이 경우에 보어, 컴플리먼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요. 전통법에서 우리가 그 VP 안에는 V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생성문법에서는 VP와 V 사이에 V라고 하는 중간 계층이 중간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VP를 맥시멀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V를 미니멀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V바를 인터미디에이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VP를 V바를 V1이라고 표시했고 VP는 바 레벨이 두 개다라고 해서 V2라고 표시했고 헤드 V는 바 레벨이 0, 0라고 해서 V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31번을 보시면 라이라고 하는 동사와 스니즈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2번을 보시면 devastate, traumatize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번을 보시면요. 학교 문법에서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는 give, loan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고요. 수요동사에 해당하는 적절한 영어 표현은 없고 우리가 give나 loan 같은 경우는 타동사 중에 보호, 목적어를 두 개 취한다고 해서 다이트랜시티브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이중 타동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31번, 32번, 33번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transitivity라고 하는 개념과 valency, 다른 말로 audacity,라고 하는데 transitivity라고 하는 개념과 valency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transitivity라고 하는 것은 신택틱한 개념이고 valency라고 하는 것은 시멘틱한 의미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read나 eat, write 같은 동사를 보면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읽는 사람과 읽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read는 의미적으로 볼 때 논항이 두 개가 필요한 이항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신택틱하게는 구조적으로 볼 때는 transitive로 나타날 수도 있고 intransitive, 자동사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ransitive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서 transitive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논항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intransitive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발음되는 논항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34번을 보시면 Rose is reading the morning paper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타동사인데요. 첫 번째 논항이 agent이고 두 번째 논항이 patien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S selection이라고 배웠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C selection, category selection이라고 배웠죠. category selection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렉시컬 프로퍼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34번의 B를 보시면요. Rachel is reading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실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죠. 하지만 Rachel is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첼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읽을 만한 것들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신문을 읽는지 뭐 잡지를 읽는지 논문을 읽는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intransitive read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patient에 해당하는 argument가 suppress 됐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devastate, traumatize라고 하는 동사는 의미적으로 볼 때 이항수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지 논항이 하나만 있거나 논항이 세 개가 나타나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항수로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자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at, read, write인데요. 그래서 she ate a pizza 하면은 타동사로 쓰인 것이고 he's eating 하면 intransitive로 쓰인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항수로는 monatic verb 혹은 one place predicate은 일항수로여서 자동사로만 쓰일 것 같은데 특별히 cognate object 관련돼 있는 어원적으로 관련돼 있는 목적어 우리말로는 이제 동적 목적어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동적 목적어를 동반할 때에는 타동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를 갖다가 구장에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 unadjective 우리말로는 비능격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38번을 보시면요. Achilles fought a heroic fight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동사로 쓰인 것이고 이 경우는 마치 타동사로 쓰였는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 fight라고 하는 것이 fought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unadjective verb는 cognate object를 허용하지만 arrive 같은 경우는 Rose arrived는 말이 되지만 Rose arrived on arrival은 비문이 됩니다. 또 전형적인 타동사 destroy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관련 있는 동사와 관련 있는 목적어 cognate object를 취할 때는 또 비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 unadjective만이 갖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요. 사망수로가 통사적으로는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teach 같은 동사인데요. Kim teaches college student syntax라고 하면 논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런데 Kim teaches college students 논항이 주어와 영어에서 주어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주어와 간접 목적어만 나와도 정문이고 Kim teaches syntax처럼 직접 목적어만 나와도 정문이고 심지어는 주어만 나와도 정문입니다. Kim teaches for living 하면 grammatical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balance라고 하는 것과 transitivity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41번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2번에서 보여주는 그 이항수로는 의미적으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offer, grant라고 하는 것은 이항수로인데 사실 이 경우에도 통사적으로 볼 때는 논항이 2개, 3개인 경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owe $20 하면은 논항이 2개인 경우이고 I owe him $20 하면 논항이 3개인 경우이죠. 근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들을 이항수로라고 부릅니다. 자, 타동사의 43번을 보시면 타동사의 기본 그 수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d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타동사를 쓸 때 주어 NP 논항과 목적어 NP 논항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43번에 보여주고 있고요. read가 만약에 John is reading처럼 자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44번 A와 B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A가 더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의 차이점은 뭐냐면 A의 경우에는 XP와 X 사이에 X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44번 A가 좋다라고 한 첫 번째 증거는 45번을 보시면요. Anne read one chapter and then Maggie did so 하면 read가 complement 보호가 있을 경우에는 did so가 이 전체를 replace 해야지 BS처럼 동사만을 did so가 동사만을 타동사일 때 동사만을 replace하면 비문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사의 경우에는 did so가 동사만을 대치해도 replace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44A를 가정하게 되면 이러한 그 제약은 47처럼 그 기술될 수 있습니다. 두소가 그러니까 V바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두소가 여기서의 V바 혹은 여기서의 V바를 대체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44B를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다소 복잡하게, 그러니까 두소라고 하는 것은 뭐 타동사일 때는 V바를 대체하고 어떨 자동사일 때는 컴플리먼트가 없으니까 V만을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44A 구조가 더 좋다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페서파이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스페서파이어가 뭐죠? XP가 있다라고 하면 X바를 거쳐서 X가 되는데 이 자리에 나타나는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스펙이라고 했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게 되면 44A를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49A처럼 스페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X바의 시스터다. X바의 옆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만약에 44B를 가정하게 되면 스페서파이어는 어쩔 때는 X바의 시스터이고 어쩔 때는 컴플리먼트가 없을 경우에는 뭐 X의 시스터다. 이런 식으로 다소 복잡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동사의 경우에도 VP와 V 사이에 V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50번을 보시면요. 영어의 그 present tense랑 past tens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ound morpheme, 의존 형태소로 구현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51번은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양상 조동사 will 같은 것을 써서 free morpheme, 자립 형태소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do support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보면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나 does가 되고 과거에는 did가 되는 것이죠. negation 퀘스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동사 do 같은 경우에도 이 달라붙는 그 현재 과거 시제는 의존 형태소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5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의 그 기초에서 우리가 will과 did의 기본 그 수용도를 살펴보면 53번 A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공부했던 것은 있고, 우리가 이제 통사론에서 우리가 추리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X바 구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will이라고 하는 것은 inf라고 하는 것에 바로 삽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n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3장에서 배웠던 그 옥스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개념인데요. 그 3장에서는 이제 첨스키의 옛날 1965년도 이론에 따라서 옥스가 여러 개의 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X바 구조에서는 모든 조동사가 그 자체로 인풋에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적어도 모달 옥슬러리는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P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IP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서 보는 것처럼 inflection phrase의 약자이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S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I라고 썼을 때는 infl, inflec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 MP, VP 혹은 중간에 옥스라고 알고 있던 개념이 이제는 X바 구조에서 IP, I바, I, VP, MP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가 바로 IP가 되겠고요. 우리가 과거의 그 1번 구조에서는 S의 헤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P라고 할 수도 없고 VP라고 할 수도 없고 옥스라고 하기도 뭐한 것은 헤드는 항상 프로젝션 내에 있어야 되는데 옥슬러리 조동사의 경우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옥스 우리가 3장에서 옥스의 그
PS를 다시 쓸 때 tense라고 하는 그 요소를 따로 어블리가트한 요소로 그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옵셔널로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tense라고 하는 것이 바로 inf의 한 종류이고 어떤 문장이나 tense, inf는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s를 ip로 바꾸고 그것의 헤드를 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53번에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did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51번의 구조를 보면 54번에 나와 있는데요. The light라고 하는 주어는 VP의 스펙에 있다가 T1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는 것으로, 이것이 왜 이동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surface subject라고 하는 것은 원래 VP의 스펙에 있다가 통사적인 이유에서 이동을 해서 조동사 앞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T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있는 것처럼 trace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드는 궁금증이 주어 MP가 왜 동사구 내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그 궁금증인데요. 쉬운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뭐 John loved Mary라고 하는 문장과 John loves Mary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차이가 뭐죠? 바로 이 tense에 있죠. 그러니까 John loved Mary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love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John이라고 하는 사람과 Mary라고 하는 사람이 이 L이라고 하는 love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2번의 의미는 존과 메리가 러브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데 이것이 현재에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서 큰 차이점은 이 tense 시제 정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John loved Mary, John loves Mary라고 하는 문장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inf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동사구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어순을 생각하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데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어떤 이유에서 inf를 앞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흔적을 남기고 그래서 John loves Mary나 John loved Mary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54번과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어가 항상 동사구 내에 있다가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55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이게 수동태의 전형적인 문장인데요. 이 경우에 흔적을 남겨놓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5번의 B 같은 경우에도 레이첼이 원래는 동사 옆에 있다가 영어인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passivization, 수동화 변형을 거치면서 문장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will, did처럼 우리가 present라고 하는 것과 past 모핌도 56번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 I에서 inf에서 기저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nf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inf를 다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뭐 present나 past 모핌이나 아니면 will과 같은 그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7을 보면 50A의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he light라고 하는 주어가 원래는 동사구 내에 있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present가 blink하고 결합을 해서 the light blinks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8번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if절이나 that절, whether절은 앞에 있는 동사 ask, believe 이런 동사의 컴플리먼트 절인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if, that, whether 같은 것을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했죠?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 접속사 subordinating conjunction 혹은 subordinate라고 부르는데 통사론에서는 이것을 complementizer, com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mplementizer라고 하는 것은 이 모폴로지를 보면 if나 that, whether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complement를 이끌어주는 도입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로 보문소, 영어로는 complementiz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9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C에 있는 것으로 C가 있으면 CP가 있는 것이죠. C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S보다 약간 더 큰 개념 S바가 되겠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그 절이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 finiteness를 보여주고 또 그것의 어떤 그 문장의 force,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대시 있을 때는 뒤가 declarative sentence, declarative clause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if가 있을 때는 뒤가 뭐 interrogative clause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의 finiteness나 force를 보여준다고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자, 60번은 58A의 그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주어죠. 주어라고 하는 것이 IP의 스펙이 있지만 원래는 VP의 스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his will ask, ask라고 하는 동사가 CP절을 취하는 것이죠. 보어로 CP 안에는 complementizer가 if로 나와 있고 이 C는 다시 내포절의 그 IP를 complement로 셀렉트합니다. 그리고 내포절 embedded clause의 주어는 chims고 이 경우도 IP 스펙이 있지만 원래는 VP 스펙이 있었어야죠. 이동을 하는 거고 나중에 통사론이 끝난 다음에 present가 동사로 내려가면 뭐 his will ask if chims talks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djunct, 부가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항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이벤트, 사건에서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adjunct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사건 자체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벤트가 일어난 시간이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frequency, 횟수 등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을 보시면요. They take a postprandial walk after meal. 시간을 나타내는 after meal을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habitually 이런 것을 횟수, frequency를 나타내는 그 adjunc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typical 전형적으로 비어 있는 자리에 그 대치가 되는 것이고 adjunc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에 adjunction 부가를 통해서 어조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62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논항이 나타난 자리이고 after meal이 이 경우에 x바의 sister이면서 x바의 daughter로서 부가어로 pp adjunct로 나타나 있습니다. 63번은 61번 A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경우에 day라고 하는 것은 동사구 내에 있다가 이동을 한 것이고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present morpheme이 infl의 독립적인 캐테고리로 생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take a postprandial walk after meal일 경우에 a postprandial walk이라고 하는 것이 X의 sister이면서 X바의 daughter로 컴플리먼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after meal이라고 하는 adjunct가 V바의 sister이면서 V바의 adjunct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V바라고 하는 것, X바라고 하는 것은 recursive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64번처럼 64번을 보면 we take a postprandial walk after meal and we do so. 그래서 do so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앞에 있는 이탈리사이즈된 부분, 그러니까 동사와 컴플리먼트와 애정트를 모두 대체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65번을 보시면요. We take a postprandial walk after the sunset and they do so around midday. around midday는 after sunset 부가어의 코리스판던트이고요. 그러면 결국 do so가 대체하고 있는 것은 동사랑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do so는 부가어 애정트를 제외하고 동사 플러스 컴플리먼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어가 두 개라면 66번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fter meal도 X바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X바가 V바니까요. V바의 시스터이면서 V바의 도토이고 for health reas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애정트도 V바의 시스터이면서 V바의 도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리 구조에서는 V바가 반복적으로 3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66번처럼 애정트가 2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서로 어순이 자유로워서 67번처럼 이런 식으로 for health reason이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동사와 더 가까이 있고 after meal이 동사보다 더 멀리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사적인 의존 요소 dependent에는 complement와 specify하고 adjunct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바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요. x바라고 하는 것이 xp라고 하는 것이 x바를 거쳐서 x가 되는데 만약에 adjunct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 자리가 complement가 나타나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specify가 나타나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예를 들면 adjunct가 나타나는 자리이죠. 그래서 68번에서 보는 것처럼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은 x의 sister이면서 xp의 daughter, x의 sister이면서 x바의 daughter,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specify라고 하는 것은 x바의 sister이면서 xp의 daughter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adjunct라고 하는 것은 x바의 sister이면서 x바의 daughter인 이런 녀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보어하고 부가어, 컴플리먼트와 애정트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애정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rational, 논거 혹은 duration, 지속, location, 장소, manner, 방식 이런 것을 표현하고요. 보다 확실한 검증 방법은 테스트는 do so on F를 통해서 한번 예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9번에서처럼 우리가 he waited for no compelling reason but I did so for a good one처럼 우리가 do so를 통해서 대치했는데 뒤에 어떤 요소가 살아남아도 이 문장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요소가 adjunct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o so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게 되면 동사하고 complement는 반드시 replace 돼야 됩니다. 근데 adjunct라고 하는 것은 이 replace 되는 영역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9번 같은 예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do so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요소가 adjunct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기초해서 일반화를 만들면 70번처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syntactic dependent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complement이고 이건 참입니다. 그런데 complement라고 해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를 보시면요. 71번을 보면 Every morning he takes 라고 하면 비문이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
every morning he takes multivitamin pills. 자, 이것을 통해서 멀티바이타민 필스라고 하는 것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소 테스트를 하면 두소는 반드시 컴플리먼트까지 대치해야지 72번의 B처럼 멀티바이타민 태블릿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두소가 멀티바이타민 필스는 대치하지 못하고 테이크만 대치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테스트를 보더라도 보면 71번의 멀티바이타민 필스라고 하는 것이 컴플리먼트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3번을 보시면요. Every time I see him, he's swallowing. swallow 같은 경우에는 멀티바이타민 필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정문입니다. 둘 다 정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바이타민 필스는 컴플리먼트가 아니라 애정트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두소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소가 swallow만을 대체할 수 있지만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멀티바이타민 필스를 반드시 대체해야 되지 74번의 C처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직관적인 것보다는 두소 테스트를 통해서 이 어떤 요소가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을 다시 한번 고쳐 쓰게 되면 우리가 70번의 A는 true지만 70번의 B가 false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5번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yntactic dependent가 통사적 의존물이 보어가 아니라면 의무적이지 않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76번과 같은 컨시퀀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나타나면 보어가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어가 항상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애정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옵셔널하다, 수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7번을 보시면요. 명사구의 경우에 이 밑줄 친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박스로 친 그 헤드에 인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string adjacent 바로 인접했어야 되지 77번의 B처럼 떨어져 있으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8번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컴플리먼트가 앞에 위치한 경우인데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핵 바로 옆에 있어야지 CD처럼 떨어져 있으면 비문이 된다는 것이죠. 79가 보여주는 것은 명사 표현에서는 보어 컴플리먼트가 오직 하나이고 부가어는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9번을 보시면 이 경우는 컴플리먼트가 하나고 애정트가 두 개인 경우이죠. 79번의 B가 틀린 이유는 애정트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컴플리먼트가 두 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애정트라고 하는 것은 80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순서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80번 A를 보시면요. The student 이게 헤드가 되겠고 얘는 디터미너이고 of linguistics 이것이 컴플리먼트죠. 나머지 그 from stores in a blue hoodie at the cafe는 애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번부터 80번의 E까지는 F까지는 괜찮은데 80번에 그 예를 들면 G가 틀린 이유는 얘가 헤드죠. 그리고 of linguistic가 컴플리먼트인데 이 둘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애정트가 from stores in a blue hoodie at the cafe 세 개가 나타나는데 G나 H 경우에도 헤드가 여기 있고 컴플리먼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에서도 헤드가 여기 있고 컴플리먼트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헤드 컴플리먼트 애정트가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그 컴플리먼트는 항상 헤드 옆에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1번과 82번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컴플리먼트와 컴플리먼트는 서로 등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죠. 81번은 뒤에서 컴플리먼트가 나타나는 경우이고 82번은 영어의 그
마크드 오더로 워드 오더로 드물게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컴플리먼트는 등위 접속이 가능합니다. 83번과 84번이 보여주는 것은 애정트가 앞뒤에서는 서로 and에 의해서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웨이트가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85번, 86번이 틀린 이유는 이 경우는 컴플리먼트 애정트, 컴플리먼트와 링귀스틱스라고 패셔니트라고 하는 애정트와 링귀스틱스라고 하는 컴플리먼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오디네이션 테스트를 통해서도 어떤 요소가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써 4장 엑스바 스트럭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내용에 대한 확장으로 5장 더욱 일반화된 엑스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